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잘 들려? 네. 근데 이제 요거를 강사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이렇게 녹화를 해서 또 딴 사람들도 볼 수 있게 유튜브에 이렇게 올리고 그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찍고 있는데 오늘 나부터 시험적으로 해볼 거지. 그래서 6시가 돼서 꼭 가야 될 사람은 조용히 가도 돼. 웬만하면 좀 참아서 끝까지 경청하시고 또 질문도 좀 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큰 수업 부담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좀 1시간이라도 좀 시간 넘더라도 그렇게 좀 활용을 풀어서 수업을 열심히 좀 듣도록 하고 여기 이제 중요한 건 이 수업이 이제 패스 앤 페일인데 각 시간에 강사님들이 오셔서 이제 강의하신 거를 요지를 잘 적어서 요지라는 건 유라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자기가 새롭게 깨달은 거 이거를 2000자 이내로 2000자면 내가 양식 이제 했는데 그 양식에 따라서 쓰면 한 페이지 쓰면은 2000자예요. 그렇게 에세이를 쓰는 게 이제 이 과목의 어떤 그 특징이고 요구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매 에세이 때인데 평균 70점 이상, 7점 이상 하나에 10점 만점을 해서 평균 10점 이상이 되면 패스야. 그러니까 근데 이거 쓸 때 그냥 뭐 상투적으로 쓰지 말고 글을 내가 이런 걸 통해서 글 쓰는 연습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승전결 잘 맞춰서 잘 써봐요. 아주 내가 작년 수강생들 거 쓴 거 보니까 생각보다 뜻대로 잘 써요. 재미있게 잘 쓰고 내용 있게 이렇게 쓰니까 학생들 본인한테도 좋고 또 이거 이제 수강 소감을 강사들한테 이렇게 보내주면은 또 굉장히 보고서 흐뭇해하고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성의 있게 좀 써서 내시. 오늘은 이제 작년 뭐까지만 해도 이제 탄소 중립이 굉장한 그 키워드였었어요. 근데 이제 아직도 그게 지속이 됐지만 또 올해는 더 중요한 이슈가 에너지 안보야. 에너지 안보. 우크라이나 때문에 가스값이 엄청 올라가고 에너지 안보가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탄소 중립과 에너지 안보가 거기에 가장 유용한 원자력의 어떤 기회를 제공한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기회가 우리 그 학생들한테 있을 것인지 그거를 이제 오늘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지금 녹음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제 오늘 먼저 화석 에너지 대체의 성을 얘기를 할 거예요. 그 온실가스 증가하고 그 원인이 뭔가 그런 거 잠깐 얘기하고 이제 그 과거에 재생에너지 주창한 사람들은 그 탄소 중립을 위해서 재생에너지, 태양광과 풍력 유일한 해결책이다라고 이제 많이 주장하고 그랬는데 그 가능성도 있지만 분명한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원자력이 이제 대안이다. 그래서 원자력의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다음에 또 원자력이 단점도 있는데 그걸 좀 소개를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현재 그 원자력 원전을 세계에서 어느 나라보다도 그 경쟁력 있게 값싼 경쟁력과 기술 경쟁력이 있게 건설할 수 있는 나라인데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과 졸업생들이 그런 그 원전 산업에서 많이 활동들 하고 계신데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원전 산업에서 활동할 수가 있어요. 그 우리 원전 산업의 강점 그래서 말씀 좀 얘기를 하고 이제 좀 그 마지막으로 이제 많은 좀 더 시간을 많이 들여서 얘기를 할 거는 이제 원자력의 미래예요. 원자력이 이제 전기 생산을 하는 데뿐만 아니고 수소를 만드는데 또 사용될 수 있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지역 난방이라든지 뭐 물을 해수를 끓여서 를 한다든지 그런 열원 또 화학 공정에 필요한 열원으로 이렇게 생산될 수 있는데 다양한 용도를 갖는 혁신 개념의 원자로 SMR 뭐 SMR이 있고 또 그보다 작은 거는
MMR, 마이크로 모듈러 리액터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지구 온도가 산업혁명 이래로 1도 이상 증가했다는 그런 관측은 세계 여러 기관에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그런 관측 결과를 냈어요. 여기 보면 뭐 나사 기관도 있어요. 이 GI 이게 나사 기관이고 이거는 뭐 국제 그 기상 관측 기관이고 그런데 이렇게 쭉 올라왔다는 거는 이제 명백한 관측된 사실이에요. 온도가 올라온 거나. 근데 온도 온 것 중에 지난 40년 동안 1도 중에 0.75도가 75%가 지난 45년 동안 급격히 이렇게 증가를 했다. 그게 뭐하고 이제 일치하는 경향을 보이냐면 이산화탄소의 증가와 이제 일치하는 경향을 보여요. 지난 40년 동안 이산화탄소가 엄청 이제 증가를 해서 10년에 거의 5%씩 그러니까 이렇게 증가를 해서 지금 이산화탄소의 대기 중 농도가 400ppm을 넘었어요. 410 ppm 이렇게 돼서 꾸준히 올라가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게 이제 인류가 사용하는 그 화석 에너지 사용량 증가 때문이다. 라는데 그거를 이제 부정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이게 뭐 지구의 이산화탄소 증가가 태양의 흑점 활동이 강화돼서 뭐 외부적인 요인이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 기후 변화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다. 지구상의 이산화탄소 증가가 화석 에너지 사용 증가에 의한 거다라는 걸 명백히 보여준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데 그게 이제 이산화탄소에 있는 탄소의 동위원소 분율을 이렇게 측정한 자료로부터 알 수 있어요. 탄소가 이제 C12가 제일 많죠. C12가 99% 정도 되고 1.1%가 C13이에요. C13은 이제 안정된 동위원소인데 C14가 또 있어. 그거는 이제 0.1% 굉장히 작은데 쟤는 이제 반감기를 5천 몇 년의 반감기를 가지고 붕괴를 하죠. 그래서 C14가 탄소 동위원소 측정법 이런 데 사용이 되죠. 근데 이제 그런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의 탄소의 동위원소 비율을 측정을 해 보니까 이렇게 여기 보면 C13도 이렇게 C14도 이렇게 감소를 하다 한번 튀었지만 다시 이렇게 감소를 하더라라는 게 관측이 됐어요. 우선 C14부터 얘기하면은 C14는 이제 인공적으로는 옛날에 있던 인공적으로는 이 핵폭탄 이런 걸 통해서 핵분열 파편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1960년대 뭐 50년대 이럴 때 이제 핵 실험이 많았고 그게 이제 대기 중에 C14을 많이 방출했던 게 있어갖고 이렇게 스파이크가 있다가 그 이후로 핵 실험이 이제 없어졌는데 계속 감소를 하더라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C13도 계속 감소를 하는 추세를 보인 거예요. 근데 C14는 화석 연료에 있는 C14는 화석 연료는 이제 한 뭐 100만 년 수천만 년 전에 식물체가 이제 화석이 돼서 만들어진 게 화석 연료죠. 그때 식물체가 흡수하는 이산화탄소 중에 C14가 있었는데 그거는 지금은 다 붕괴돼서 없죠. 그러니까 화석 연료에서 이제는 C14가 없고 그게 이제 만약에 방출돼서 대기 중으로 나오면 그거는 대기 중에 있는 C14의 농도를 낮추는 역할을 하겠지. 근데 C13은 또 식물체가 탄소를 이렇게 흡수를 하는데 C13은 선택적으로 덜 흡수를 한대요. 그래서 지금 있는 이파리 뭐 이런 걸 따서 보면은 대기 중에 있는 C13의 비율보다 이파리나 이런 식물체 몸에 있는 C13의 그 비중이 낮대요. 그거는 뭐 다른 어떤 생화학적인 요인이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낮게 들어있던 C13, 낮은 농도로 있던 C13이 화석연료의 연소에 의해서 방출이 되니까 대기 중에 있는 C13의 농도도 낮아지더라. 이제 그게 이제 과학적으로 이렇게 관측이 된 거예요. 측정이 된 거야. 그래서 현재 이제 지구상에서 증가하는 이산화탄소 농도는
화석연료 사용의 증가에 의한 거다라는 게 이제 명백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제 이산화탄소 증가하면은 어떤 요인이냐? 그게 이제 온실 효과를 유발한다는 거죠. 태양에서 오는 그 에너지가 지구로 들어올 때는 지구 대기층을 뚫고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지구를 이제 데우죠. 그러면 지구가 소위 흑체 복사를 하지. 흑체 복사. 이제 짧은 파장에 그런 에너지가 빛이 오더라도 이제 흡수돼서 지구가 반사를 할 때는 긴 파장으로 이렇게 내보내는데, 이 지구에서 내보내는 그 긴 파장의 빛을 이제 흡수로 대기 중에 있는 온실가스들이 이제 온실지체가 흡수를 하는데, 긴 파장 온실가스 중에 온실가스 중에 이제 이산화탄소가 그런 긴 파장의 그 흑체 복사 방사선이죠. 그거를 더 많이 흡수를 해서 다시 되돌려 보내니까, 지구로 되돌려 보내니까 이제 지구의 온도가 증가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산화탄소 증가가 온실가스 이제를 유발하는 과학적인 그런 메커니즘이 있는 거고, 그럼 이제 결국은 지구의 온도 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 증가를 줄여야 되죠. 근데 이산화탄소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은 계속 늘고 있어요. 에너지 사용 분야에서 이산화탄소 증가 경향인데, 지금도 한 336억 톤 정도로 계속 늘고 있고, 그 느는 거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게 중국이에요. 중국이 이건데, 중국은 다른 나라, 미국이나 여기 보면 일본이나 독일 같은 데는 이제 경각심을 가지고 과거부터 이제 쭉 줄여오고 있었는데, 중국은 아직도 석탄에 엄청 의존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다른 나라에서 조금씩 줄여도 그 표시가 안 나고 전 세계적으로는 아직도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제 최근에 조금 이제 평탄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중국이 전체 배출량의 한 30%를 차지해. 우리나라는 1.7%밖에 안 돼요. 이게 사실은 전 지구적인 이산화탄소 감축으로 위해서는 중국이 제일 열심히 해야 되지. 그렇지만 이제 조금씩 차지하는 다른 나라들 1.9%, 인 독일, 그다음에 3%인 일본, 미국이 15%, 이제 이런 데서 이제 열심히 줄이기 시작을 하니까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그래서 이제 주는 경향이 이제는 관측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를 보면 우리나라는 쭉 2018년까지 이렇게 증가를 해서, 딴 나라 좀 선진국은 다 1990년대 여기 일본만 해도 2005년 이후로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우리나라는 2018년까지는 또 계속 올라갔어요. 그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탈원전을 했던 거야. 그래서 원자력 발전량을 줄이고, 그러다 보니까 석탄이나 LNG 발전이 늘어나다 보니까 2018년에 확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소위 NDC, Nationally Determined Criteria,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에 얼마를 줄이겠다라고 기준을 잡은 연도가 2018년이에요. 2018년 방출된, 최대로 방출된 시점에서 40%를 줄이겠다라는 게 NDC 40이라는 거야. 근데 이미 이제 목표가 되게 높이 올라가서 이제 줄일 양도 많아진 거야. 그래서 힘들어졌는데, 자, 우리나라에서 2018년에 이제 방출된 온실가스의 이제 구성을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한 6억 5천만 톤, 한 7억 톤 이렇게 되는데, 에너지 분야에서 한 2억 9천만 톤 이렇게 나오고, 에너지 산업, 에너지 분야에서 나오는 게 6억 한 9천만 톤 되는데, 그 중에서 에너지 산업이라는 게 이제 이게 여기 보면 대부분이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탄 발전, 그다음에 이제 LNG 발전, 이런 발전을 통해서 이산화탄소 발생을 하는 게 2억 한 9천만 톤, 이게 전체의 한 42%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줄이려면 제일 먼저 대상으로 삼아야 될 게 이 발전 분야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석탄하고 LNG 줄여야 되지.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산화탄소가 또 많이 나오는 게 이 수송 분야. 9,800만 톤, 거의 1억 톤 정도가 자동차 이런 수송소, 기차, 선박, 비행기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데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줄이려면
이제 첫 번째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전기화를 하는 거지. 전기차를 하고 그 전기 만드는 데 들어가는 거기서 생산되는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되죠. 그게 하나 있고, 또는 전기차 대신에 수소를 연료로 하는 수소 연료 전지차를 이제 많이 보급을 하면 돼. 근데 특별히 이제 수소 연료는 이제 이 기차나 뭐 큰 트럭이나 이런 것들은 전기차로 가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거기는 배터리를 많이 이제 대용량의 배터리를 해야 되니까 그럼 굉장히 비효율적이야. 근데 이제 이 수소차를 하게 되면 그 연료 전지는 작아도 되고 뭐 연료 탱크만 조금 커도 되는데 배터리 무게 늘어나는 것보다는 훨씬 이제 효율적인 거죠. 그래서 이 수소 연료 자동차를 이제 화물이나 이런 데로 늘릴 필요가 있어. 그러려면 결국은 이제 또 수소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거를 또 이산화탄소 없이 만들어줘야 된다고. 거기서도 이제 내가 얘기할 그 원자력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수송 분야 말고도 또 거의 같은 양이 철강에서 나와요. 철강 제조. 그래서 그것도 1억 톤인데, 그래서 수송과 철강 분야에서 거의 한 30%를 차지하는데, 그 철강은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일산화탄소를 가지고 환원을 시켜서 이렇게 철광석에서 철강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수소를 통해서 환원을 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도 수소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탄소 중립으로 가려면 전력 분야에서 무탄소 전력을 확대해야 될 뿐만 아니라 비전력 분야에서도 무탄소 에너지를 많이 이제 공급을 해야 돼. 일단 전기 화율을 높이고, 지금 현재로는 전체 에너지 사용하는 것 중에 한 20% 정도만 전기로 써요. 나머지는 그냥 가스 뭐 이런 열로 바로 쓰는데, 일단 전기 화율을 높여야 돼. 그리고 그 전기를 무탄소로 만들어야 되고, 나머지 못한 거는 이제 수소 같은 걸 통해서 이렇게 무탄소 에너지 공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무탄소 전기를 만드는 방법이 우리는 이제 원자력인데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도 있는 거죠. 그래서 킬로와트시 발전을 할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가 이제 이거 참고로 알아두세요. 석탄은 820, 가스는 석탄보다 작긴 하지만 이것도 석탄의 한 60%는 나와요. 490. 원자력은 12, 태양광은 48, 풍력 12 이렇게 돼요. 근데 어쨌든 재생에너지가 이제 그 무탄소 전력원으로 이제 효과는 있는 거는 맞아. 그래서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재생에너지 확대가 급격히 이렇게 진행되고 있죠. 이게 태양광이고 이게 풍력인데 지금 거의 같은 수준에 700기가와트 정도의 재생에너지 설비가 태양광과 풍력이 이제 비슷하게 이렇게 깔려 있는데, 보면 시작이 풍력이 더 높이 시작했어요. 태양광은 더 낮게 시작해서 더 급격히 이렇게 늘어났고, 지금 보면 그 중에 이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데가 어디냐면 중국이야. 중국이 거의 3분의 1 이상을, 이산화탄소 걔들이 한 30% 이렇게 차지하지만 재생에너지 설비에 있어서도 중국이 30% 이상이 태양광도 그렇고 이제 이 풍력도 그렇고 중국이 많이 차지하 있고, 여기 미국은 이제 훨씬 작지. 태양광은 훨씬 작고 풍력 중국의 한 40% 정도는 되고, 딴 나라를 보면은 이게 이제 여기 노란 게 독일이에요. 독일은 이렇게 급격히 이제 태양광 늘리다가 일본한테 추월을 당했고, 풍력은 계속 꾸준히 이렇게 늘리고 있는데, 일본은 보면은 태양광은 잘 이렇게 늘려가지만 여기 풍력은 보면 밑을 깔고 있어요. 요게 이제 뭘 보여주냐면, 그런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도 국가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일본은 지진이 많이 나잖아요. 높은 타워에 있는 풍력 터빈을 설치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거야. 근데 이제 태양광은 아무래도 위도가 우리나라도 뭐 더 낮고 그러니까 태양광을 많이 깔은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태양광이 과거 5년 동안 탈원전 하면서 신재생 장려하면서 많이 늘었어요. 우리나라 요거. 근데 풍력은 이렇게 밑을 깔고 있어. 풍력은 거의 안 늘었어요. 우리나라 풍력은 거의 안 늘었는데, 태양광은 보면
목표했던 것보다 그 이제 소위 8차 전력 수급 뭐 기본 계획 이런 게 있었는데 목표했던 것보다 배 이상으로 이렇게 태양광은 많이 들었는데 풍력은 반도 안 돼. 그래서 태양광은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 태양광이 단위 면적당으로 보면 세계에서 3등 수준이에요. 우리나라 이제 태양광이라는 거는 면적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죠. 근데 우리나라 면적이 작잖아. 그 작은 면적에 비하면은 굉장히 많이 깔린 거예요. 그래서 단위 면적당 태양광을 깔아놓은 게 지금 일본, 네덜란드 이어서 이제 3등인데 이거 곧 추월할 거야 이제 네덜란드. 일본도 뭐 곧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태양광이 유력하게 된 데는 다 이유가 있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풍력이 그렇게 우리나라에 쉽지 않은 이유가 자, 이게 이제 세계 풍속 분포예요. 여기 보면 이제 우리나라가 있고 여기 색깔이 이제 풍속 몇 미터냐를 나타내는데 여기 이제 그 오렌지색으로 돼 있으면 한 7m, 초속이 7m 정도 되는데요. 여기 이제 풍력이 아주 발전한 영국이나 그 덴마크 이런 데 보면은 진홍색이에요. 여기는 한 9m 이상 돼, 초속이. 자, 그러면 풍속이 7m하고 9m 그러면 한 20% 조금 더 차이 나잖아요. 그 뭐 큰 차이가 없다고 보여질 수도 있는데 풍력 발전량이라는 거는 풍속의 세제곱에 비례를 해요. 왜냐? 일단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이죠. 이게 v 제곱이고 또 날개를 지나가는 유량이 속도의 제곱이야. 속도에 비례해. 그러니까 속도의 3승에 비례해요. 그러면 이제 속도 차이가 9분의 7이면 이거는 78%에서 22% 작은 것밖에 안 되는데 9분의 7을 세제곱으로 하게 되면 47%가 되는 거예요. 반도 안 나오는 거야. 똑같은 발전기를 신안 앞바다에 설치하는 거하고 저기 북해에 설치하는 거하고 발전량이 신안 앞바다가 반도 안 나온다 이거죠. 그 얘기는 발전 비용이 2배 이상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태양광은 앞으로도 이제 2030년까지 가면 지금의 한 30% 이상 이렇게 떨어질 거로 발전 비용이 떨어질 거로 예상이 되는데 풍력은 일단 비싸고 또 풍력의 발전 그 속도는 기술 개발 속도는 태양광하고 다르게 별로 이렇게 풍력은 크게 향상될 게 시킬 게 없어요. 태양광은 그 모듈의 뭐 효율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개선을 했지만 풍력은 그 발전 속도도 더디고 우리나라 같으면 풍속이 아주 낮은 편이기 때문에 너무 비싼 거야. 발전 단가가 2030년 가도 254원. 원자력은 나중에 얘기했지만 발전 단가가 60원도 안 돼요. 50원대야. 그러니까 뭐 5배 이상 이렇게 비싼 거지. 그러니까 아무리 재생에너지가 좋더라도 저렇게 비싼 거를 이제 확대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태양광 위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태양은 우리나라는 그래도 독일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보다 위도가 낮아가지고 뭐 태양광은 그런 대로 할 만해. 근데 태양광은 제일 중요한 단점이 뭐냐? 간헐적인 에너지원이라는 거예요. 낮에만 태양이 뜨지. 그리고 낮에도 정오 근처에서 제일 이제 빛이 강렬하니까 발전량이 제일 많고 아침 저녁으로 적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새벽과 밤 나오지. 이게 이제 간헐성이에요. 그다음에 거기 추가해서 변동성이 있어. 이게 뭐 계절마다도 다르지만 또 날마다 다르잖아. 이게. 흐린 날도 있고 뭐 쨍쨍나는 날도 있고. 그래서 간헐성과 변동성이 이제 태양광의 제일 큰 약점인데 이게 작년에 이제 탄소중립위원회 이런 데서 이제 탄소중립 2050 시나리오 이런 걸 만들면서 아주 그냥 의욕적으로 사실은 이제 굉장히 무식하게 잡은 건데 2050년 발전량이 일단은 이제 지금보다 2.4배 정도 늘어난다 그랬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전기 화력을 늘려야 되니까 지금보다 전기가 2.4배나 더 이제 많이 쓰이는데 발전을 그만큼 더 하는데 그 중에서 70%를 이제 재생에너지로 하고 50% 70 중에 50을 태양광으로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력의 반을 이제 태양광으로
하겠다고 이제 무모한 계획을 잡아놨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이제 하루 발전 패턴이에요. 발전과 이제 수요 패턴이야. 그래서 전력이 이제 이렇게 밤에 새벽에 좀 낮고 오전에 좀 높아졌다가 점심시간에 좀 줄어들다 오후에 이제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패턴이 있는데, 50% 정도를 이제 나머지 발전으로 공급을 해봐요. 그래서 여기 그때는 원자력은 굉장히 낮게 잡아서 6%, 뭐 풍력, 뭐 다른 뭐 가스터빈 이런 거에서 요만큼을 한 50% 정도를 이제 다른 발전으로 잡아주고, 그 나머지 50%를 태양광으로 하겠다 이렇게 잡아놓은 거예요. 근데 태양광은 발전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수요보다 훨씬 높게 발전을 해야지 그 남는 거를 저장을 했다가 새벽하고 밤에 쓸 수 있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요 그림을 보면 여기 지금 살색, 갈색으로 표시된 거 태양광 발전하는 거에서 바로 쓰는 거야. 그래서 모자라는 건 바로 쓰고, 그럼 이제 남는 게 저 하늘색으로 된 건데, 저건 일단 남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장을 했다가 ESS라는 데 저장을 했다가 여기다 이제 풀어서 새벽과 밤에 이게 이제 풀어서 써야 되는 거예요. 방전을 해서. 근데 그러려면 이제 저장을 해야 될 분율이 얼마냐? 계산을 해보면 56%예요. 발전한 것 중에, 낮에 발전한 것 중에 56%는 저장을 했다가 이제 밤하고 새벽에 써야 되는데, 저장을 할 때는 이제 에너지 손실이 있죠. 충방전할 때 에너지 손실이 있고, 뭐 배터리도 또 100%다 이렇게 충전을 하면은 또 위험하고 그러니까, 그런 걸 고려를 해서 이 ESS 용량을 계산을 해보면 이게 이제 1160 기가와트 시 만큼의 이제 배터리 용량이 이제 필요하고, 그거를 예상되는 가격으로 해보면 이제 460조 원어치의 엄청난 비용이 이제 그 에너지 저장 장치에 필요한데, 저게 이제 하루 태양광으로 생산한 거에 한 반 정도 저장하는데 필요한 돈이에요. 근데 이제 ESS를 한번 구축을 해놓으면 이게 한 10년 정도를 쓴다고 보고, 그러면 이제 하루에 한 번씩 충방전을 반복한다면 1년에 하면 350번, 360번 하고 10년 하면 3,500 뭐 이렇게 충방전 한다고 보면, 그러면 이제 그 한 번 충방전 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나오죠. 그 킬로와트 시당 비용을 계산을 해보면 그게 이제 175원 정도 돼요. 175원. 그러니까 이런 비싼 걸 가지고 저렇게 3,500개 이용을 한다고 그랬을 때 1kWh 저장했다, 매일매일 1kWh 저장했다, 방전했다 하는 비용이 175원이야.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1kWh 생산한 걸 다 저장하는 건 아니고 56%만 저장을 한다 그랬으니까 0.56kWh 저장하는 비용을 보면은 98원이에요. 근데 발전하는 데는, 태양광 발전하는 데는 이제 뭐 낙관적으로 보면 100원까지 이렇게 갈 수 있어. 그러니까 발전하는데 100원, 저장 장치 운용하는데 98원. 근데 이제 태양광 발전 비용이 100원보다 더 들 수도 있어요. 기술 발전에 따라서. 그렇게 되면 이게 예를 들어서 90원 된다면 저장 비용이 더 비싸지는 거야.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요. 근데 이제 재생에너지 하는 사람들은 이 태양광 패널, 태양광 발전 비용이 10년에 뭐 8분의 1 수준으로 빡빡 떨어진 것처럼 배터리도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게 말이 안 돼요. 배터리는 이제 어떤 유한한 에너지 밀도를 가지고 있는 물질을 다량으로 이렇게 확보를 해서 에너지를 저장을 해야 되는, 암만 기술이 발전해도 그 필요한 물질의 양은 이제 어느 정도 이하로는 줄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이제 세계 최대로 구축되어 있는 그 ESS 시설인데, 우리 이제 변전소 같은 데도 ESS가 있는데 1메가와트시 그 ESS가 컨테이너 하나야. 그 트럭에 큰 수출하는 그런 컨테이너, 수출하는 데 쓰는 컨테이너 있죠. 그런 거 하나가 1메가와트시인데, 아까 보면 이제 이게 1160까지 필요하다 했잖아. 그러면 그게 이제 1메가와트시고, 거기
하나가 한 7톤 정도 해요. 그런 게. 컨테이너 하나가 7톤이고, 근데 1160이면 이제 그런 게 116만 개가 있어야 되고, 거기 들어가는 물질의 양이 한 800만 톤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할라래도. 근데 이제 ESS가 탄소 중립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퍼지면 딴 나라에서도 ESS를 많이 들려야 되죠. 그러면 ESS에 대한 수요가 세계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결국 그 ESS를 구성하는 뭐 리튬이라든지 니켈이라든지 이런 물질의 수요가 급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국 가격이라는 거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수요가 늘어나면 공급은 유한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ESS 가격은 태양광 패널처럼 급격히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여기 월드 에너지 아웃룩 이런 데서도 이제 예상을 해서 2050년대 가면은 이 청정 에너지 시장의 70% 이상이 배터리 시장이다. 배터리 값이 그렇게 많이 들어갈 거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결론이, 지금 이제 태양광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제 소위 그리드 패리티, 태양광의 발전 비용이 그 평균 발전 비용하고 같아지는 시기가 곧 온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태양광은 발전만 생각하면 안 돼. 저장을 생각해야 돼. 태양광은 내가 쓰는 표현은 외다리 전원이에요. 외다리. 제대로 이렇게 원하는 때 전력을 공급하고 그러려면 다른 다리가 있어야 돼. 그게 지팡이지. 그 지팡이가 ESS예요. 근데 지팡이 값이 더 비싸다는 거야. 아니면 의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더 비싸다는 거야. 그래서 발전 비용이 곧 망의 그 평균 전력 비용하고 된다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거기 추가로 그만큼이 더블로 들어가야 되니까, 최소한 더블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게 이제 재생에너지의 제일 한계야. 그래서 뭐 이미 얘기한 대로 이제 그랬어요. 풍력은 비싸고 우리나라에서 풍속이 낮기 때문에 태양광으로 가야 되는데, 태양광은 외다리 전원이기 때문에 ESS가 필수적이고, 근데 그 비용이 발전 비용보다 더 비싸다. 그리고 또 이제 사실은 이게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어요. 막대한 우리나라 하루 종일 쓸 전력의 50%를 저장을 해놓으면 이제 뭐 ESS 화재도 많이 있잖아요. 그게 그런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이거는 하루 운용하는 것만 그랬어요. 근데 뭐 여름철 장마철 그러면은 하루치만 하면 안 되잖아. 며칠치 저장하려면 아까 얘기한 460조원에 몇 배를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럼 비용이 더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재생에너지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많이 어느 정도 비중 이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건 원자력이다 이거지. 원자력은 이제 제일 중요한 장점이 고밀도 에너지라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우라니 235 1g이 석탄 3톤하고 이제 같다, 이런 거는 우리 핵공학 시간에 많이 배웠지. 근데 이제 핵연료는 우라니 235만 있는 게 아니고 238도 있고, 그래서 농축도도 고려하고 그러면 이제 단위 질량당 비교를 해보면 우라니 1kg가 석탄 150톤 이 정도에 해당되는 15만 배의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우라늄은 연료가 굉장히 작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1기가와트짜리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하는 데 필요한 연료의 양이 22톤 정도밖에 안 돼. 22톤. 그래서 트럭 2대에 싣고 가면은 1년 동안 원자력 발전소를 운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걸 몇 년치, 예를 들어서 25년치 뭐 이렇게 저장하고 그러는데 필요한 면적이 100제곱미터야. 그러니까 여기 요거 100제곱 넘 10m 10m 공간만 있으면, 이 정도만 있으면 25년치 연료를 저장을 해 놓을 수가 있고, 그건 또 거꾸로 얘기하면 거기서 발생된 사용 후 핵연료를 저장하는 데 필요한 공간도 그렇게 넓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100제곱미터만 있으면, 그건 조금 더 벌려야 되긴 하지만 어쨌든 저장하는 데 필요한 공간이 적어서 소위 그 에너지 안보성이 높다는 거예요. 오래 쓸 연료를 비축을 해놓기가 쉽다는 거지. 석유나 석탄은, 석유나 가스는
그 뭐 예를 들어서 평택 뭐 석유 비축기지, 저 남쪽에 가면 뭐 LNG 비축기지 이런 게 있는데 지하에 엄청난 공간을 이렇게 하고 그래봐야 뭐 3개월치밖에 이제 저장을 못 하는데 원자력은 뭐 몇 년치도 쉽게 저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렇게 되면 국제 이 유가 변동이나 우라늄 가격 변동에 그냥 민감하지 않다. 거의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장점이 이제 환경성이지, 대기 청정성. 일단 이산화탄소도 발생을 안 시키지만 미세먼지도 없죠. 그런데 이제 이런 장점만 있는 게 아니고 단점이, 아주 중요한 단점이 있는데, 원자력 발전소는 핵반응을 정지시키더라도, 원자로의 핵반응을 정지시키더라도 거기서 열이 계속 나와요. 그게 이제 붕괴 잔열이지. 그건 어디서 나오냐면 핵분열 파편물에서 방사성 원소로 이제 구성된 핵분열 방사성 붕괴하면서 열이 나. 그게 전력의 뭐 한 1000분의 1 이 정도밖에 안 되더라도 그게 이제 막대한 열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원자로는 1기가와트짜리면 열출력은 3기가와트고 열열이 한 33분의 1 정도 되니까, 그럼 3기가와트의 정상 열출력을 내던 게 정지돼 가지고 0.1%로 들어가면 얼마냐면 3000kW지. 3000kW. 그러면 1kW 전열기가 3000kW 원자로에 있는 거예요. 엄청 뜨거운 거죠. 그걸 제대로 냉각을 시키지 못하면 이제 과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쿠시마 사고라는 게 원자로에서 핵반응은 정지가 됐어요. 그렇지만 거기서 나오는 그 방사성 붕괴에 의한 그 붕괴 잔열을 냉각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냉각시키려면 펌프가 돌아가야 되는데 펌프가 비상발전기가 공급돼서 돌아가고 있었는데 쓰나미가 와가지고 비상발전기가 이제 침수가 돼서 전기가 안 도니까 과열이 된 거죠. 붕괴 잔열을 이제 냉각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사용 해결료에 또 역시 방사성 물질이 있어서 이거를 후손에 영향을 안 미치려면 오래 안전하게 이제 보관을 확실하게 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제 원자력 발전소의 제일 중요한 그 강점은 발전 원가가 싸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발전을 하는 발전 수단의 그 발전 단가를 보면 원자력이 이렇게 과거에 한 40원 했다 지금 60원 갔다 한 56원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이 LNG는 보면 과거에 한 160원 이렇게 갔다가 최근에는 이게 200원 좀 이따 보이겠지만 넘었어요. 그러면 이제 또 LNG도 있고 뭐 태양광도 있고 뭐 석탄도 있고 여러 발전원들의 발전 단가가 다 다른데, 한전은 이제 그거를 다 구입을 하게 되면 평균 단가라는 게 있겠죠. 평균 구입 단가. 그게 이거야. 점선. 그리고 이제 팔 때는 평균 단가를 빨간 거로 이렇게 팔아요. 근데 LNG 같은 거는 이 판매 단가보다 이제 비싸게 사가지고 파는 거야. 그러니까 저 LNG 발전량이 많아지게 되면 당연히 손해가 늘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태양광도 보면 태양광은 훨씬 비싸. 태양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또 이제 한전의 손해는 또 엄청 더 늘어나는 거지. 근데 이제 그런 거꾸로 보면 이제 원자력 발전장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익이 늘어나는 거지. 판매하고 이제 원가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난 몇 년 동안 그 발전 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연료비를 보면은, 자, 이게 LNG예요. LNG가 이렇게 해서 이제 지난 2021년 초반부터 이렇게 급증을 했지. 그래서 최근에는 214원까지 연료비가 그런 거예요. 킬로와트 시당 소요되는 LNG의 연료비가 214원이에요. 거기다 뭐 이제 발전소 건설할 때 드는 비용 이런 것도 추가하면 실제 발전 원가는 이게 지난 8월인데 한 220원도 훨씬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한전은 전기를 얼마에 파냐면 110원에 팔어. 그럼 더블 이상 벌써
LNG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만큼 손해가 늘어나는 거지. 석탄도 과거에는 이제 그렇게 안 높았지만 지금은 또 이 에너지 수급 위기가 되면서 굉장히 올라갔고. 자, 원자력은 아까 이제 발전 단가가 한 60원 정도 된다 그랬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연료비는 한 6원 정도 수준이에요. 10%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연료가 워낙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연료비의 그 비중은 작고 그 대신에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들어갈 때 큰 돈이 들어가니까 소위 캐피탈 코스트라는 게 이제 있어가지고 60원. 여하간 이제 원자력 발전소의 해결료 값도 조금 올라갔는데 예를 들면 4원에서 6원 됐으면 50% 올라간 거잖아요. 근데 50%지만 전체 차지하는 비중이 10%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가격이 100원이었는데 연료비가 1원이었고 그럼 이제 15원 되면 연료비가 50%라서 15원 되면 발전호가는 105원이잖아. 10%밖에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반대로 이제 LNG 같은 거는 연료비가 세계 그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근데 지난 이제 5년 동안 보면은 원자력 발전량이 이렇게 뭐 억지로 원전 세우고 막 그래서 원자력 발전량이 줄었어. 그러면 이제 전체 전력은 또 생산을 하는 건 또 유지됐으니까 LNG를 이렇게 늘렸어요. 게다가 원자력이 늘으니까 LNG는 줄고. 근데 다시 원자력 줄으니까 LNG 늘고. 이게 소위 역동조 현상이라는 게 LNG와 원자력의 역동조. 반대로 움직이는 거지. 그게 뚜렷하고. 이게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LNG 발전이 늘었는데 단가도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이죠. 그래서 한전의 그 적자가 뭐 5조라든지 뭐 올해는 뭐 11조 뭐 40조까지 예상되고 그러죠. 그리고 최근에 3년간을 보면은 이 원자력의 경제성이 특별히 이제 이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LNG 비용이 늘어나면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났어요. 자, 근데 이제 그러면 원자력 발전소를 많이 쓰는 게 좋은데 사람들은 원자력 발전소가 이제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사람들이 잘못 아는 거하고는 다르게 원자력 발전소가 오랜 가동 이력으로서 높은 생명 안전성을 입증해 왔어요. 자, 여태까지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방사선으로 죽은 사람 수는 43명이야. 그게 체르노빌 사고 딱 한 건에서 43명이 사망한 거가 전부예요. 사람들은 후쿠시마 사고에서도 방사선으로 원전 사고로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아니고 그거는 이제 뭐 1368명이 죽었다라는 설이 있는데 그거는 대피 과정. 사고 났을 때 이제 환자 이송하고 뭐 그런 대피 과정. 그다음에 이제 2016년까지 대피소에서 5년 동안 사는데 그동안 이제 뭐 나이 들어서 돌아가셨거나 무슨 병 걸려서 돌아가셨다. 이런 사람들 숫자가 1368명이라는 거예요. 방사선으로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세계 이제 이 체르노빌이나 이 후쿠시마 사고에서는 일단 이제 후쿠시마는 사람은 안 죽었지만 방사능 물질의 유출은 있었죠. 체르노빌은 더 심했고. 근데 이제 요 두 개 발전소는 하나는 이제 흑연 감속 발전소고 체르노빌은 후쿠시마는 이제 비등형 발전소인데 우리나라의 발전소는 다 이제 가압 수형 발전소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유형의 발전소는 이제 미국의 3마일 섬에 있는 발전소인데 그 발전소에서 TMI 사고가 났고 이제 원자로가 이렇게 용융이 됐지만 거기선 사람도 한 명도 안 죽었고 뿐만 아니라 방사능의 유출도 없었어요. 이거 여기 보면 이렇게 알 수 있지만 사고가 난 거는 TMI 2호기야. 2호기 나중에 만들어진 거. 걔는 보면 이렇게 증기도 안 나지 이게 정지돼 있고 그랬는데 1호기는 먼저 만들어진 거. 얘는 이제 74년에 만들어지고 2호기는 79년에 이제 사고가 났는데 78년부터 가동해서 얘는 74년부터
2019년까지 45년간 쫙 계속 잘 운전을 하다가 이제 그 셰일가스에 대한 경제성이 약화됐기 때문에 문을 닫은 거예요. 환경에 전혀 영향을 준 게 없어. 여기서 요 발전소가 녹아가지고 밑에 이제 원자로가 원재료에 있는 핵물질이 밑으로 빠져나갔지만 이 컨테인먼트가 아주 잘 그 방사능 물질의 유출을 막아줘가지고 환경도 뭐 전혀 이상이 없었고 그래서 TMI-1을 오랫동안 가동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요 43명을 여태까지 죽은 43명을 세계에서 원자력 발전 생산한 전력량으로 나눈 게 그게 이제 소위 치명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산을 해보면 1조 킬로와트시 전력에 0.5명이 죽었다. 치명률이 0.5명 퍼 조 킬로와트시야. 근데 1조 킬로와트시 전력이 얼마나 많은 양이냐 하면은 우리나라가 여태까지 40여 년 동안 원자력으로 발전한 발전량이 4조 킬로와트시예요. 4조. 그러니까 거기다 0.5 곱하면 그냥 한 2명 정도 이제 사망할 수 있었는데 우리나라 한 명도 안 죽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러시아를 뺀 딴 나라에서 원자력 발전으로 사고로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원자력이 사실은 잘못 알려진 거하고는 다르게 생명 안전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 또 이제 사람들이 원자력이 지진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동일본 대지진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동일본 대지진에서 후쿠시마 사고가 났다고 이제 그냥 연결을 인과관계를 그렇게 생각들을 하는데 후쿠시마 사고는 지진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에요. 지진에 이어서 온 쓰나미 때문에 일어난 거지. 만약에 지진만 있었고 쓰나미가 없었다면 후쿠시마 사고는 없었고 방사능 물질의 유출도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원전이 그 내진 설계를 다 갖추고 있는데 그 내진 설계 기준보다 더 센 지진이 와도 다 강건하게 잘 견뎌내서 원전이 지진이 원전에 치명적이 되지도 않았었어요. 그 0.5명이라는 거는 치명률 0.5명, 1조 킬로와트시당 0.5명이라는 건 EU에서 그 원자력을 텍소노미에 이제 최근에 포함시켰죠. 그 사전에 이제 요구를 했던 게 원자력이 다른 발전원보다 생명 안전성이 낮지 않다는 걸 보여라라는 요구 조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럽의 그 조인트 리서치 센터라는 EU에 거기서 이제 객관하게 이게 공식적인 숫자예요. 여기 그래프에도 나오는 내가 계산한 게 아니에요. 이게 공신력이 있는 숫자라는 거야. 그래서 그걸 이제 유럽도 받아들인 거야. 참고로 우리나라는 지난 30년 동안 이게 원자력 발전 추이를 보여주는 건데 지난 40년 동안 한 4조 킬로와트시 전력을 생산했는데 원자력으로 그게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총 전력량의 한 3분의 1은 되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싼 비용으로 3분의 1을 충당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기 요금이 계속 낮게 유지가 될 수 있었고 그거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산업 발전을 이룰 수가 있었던 거예요. 싼 전기를 바탕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원자력이 우리나라 경제 발전, 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한 거에 대해서 우리 원자력 하는 사람들이 자부심을 갖고 있어야 되죠.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또 잘못 알고 있는 게 이 원자력 발전은 좋다 이제 뭐 생명 안전성은 뭐 그렇다고 치고 여태 기록이. 근데 지금 이제 사용 후 해결료 거기서 나오는 그 방사성 물질 때문에 뭐 10만 년 동안 이렇게 안전하게 관리를 해 있고 이게 그래서 뭐 화장실 없는 아파트 같은 거 아니냐 이런 주장들을 해요. 근데 또 그것도 사실과 달라요. 자, 지금 현재 핀란드에서 처분장을 건설해서 이제 사용 해결료를 이제 묻어서 운영하려고 그러는데 그 기술이 뭐냐면 이렇게 이제 해결료 집합체를 이제 한 직경 한 70cm 정도 되는 그리고 두께가 한 5cm 정도 되는 구리 용기에다가 형체를 그대로 유지한 채 몇 개를 담는 거예요. 한 뭐 대여섯 개를 담아가지고
지하 500m에 이제 구멍을 파고 집어넣고서 그 주위에는 소위 벤토나이트라는 점토 이제 이게 찰흙 같은 건데, 이 벤토나이트라는 건 이제 방수제로 사용되는, 건축하고 그럴 때 방수제로 사용하는데, 얘 특징이 뭐냐? 물을 먹어보면 단단해져 가지고 물이 더 이상 침투를 못하게 하는 그런 방수제. 그래서 이게 이중으로 이제 물이 이 해결료로 들어오는 걸 방지하는데, 첫째가 벤토나이트고 두 번째가 이제 구리인데, 구리가 어떤 특성이 있냐면 굉장히 내부식성이 강해. 부식이 잘 안 돼요. 우리가 청동기 시대 유물은 이게 출토된 게 많어. 뭐 청동투구, 청동마차, 뭐 고조선 시대의 단유세문경, 이런 청동시 시대 유물은 많은데 철기 시대 거는 없죠. 그건 다 부식돼서 없어졌어. 그래서 구리를 쓰는 거예요. 이 5cm짜리 구리가 부식돼서 없어지려면 수만 년이 걸려, 실험적으로 보면. 더군다나 이제 이거를 지하 500m 안반에 넣으면은, 여기 지하 500m에는 물도, 지하수도 없고 산소도 적고, 그래서 이제 이게 산화되기도 적고 되게 어렵고, 그래서 여기서 이 두꺼운 5cm짜리 용기를 뚫고 나와서 또 여기 이제 이 점토지를 통과하려면 또 물이 거꾸로 들어오지도 못하지만, 여기서 만약에 방출된 핵분유 생성물들이 여기 통과하려면 점토지를 통과하는 것도 되게 이제 거의 불가능해요. 그리고 여기 500m 지상으로 오는 거는 거의 이제, 그래서 지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해를 끼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거야. 이게 이제 안전성을 입증을 받아서 핀란드에서 이렇게 건설을 하고 있어요. 이게 건설을 하고 있는데, 이 구리에 대한 그 안전성은 여기 잠깐 보여줬고, 청동대포 이런 거 보여줬고, 재밌는 게 이 천형 방벽이 이제 있어요. 지하 500m에 있으면 천형 방벽이 있는데, 그 천형 방벽이 이 핵분열 물질, 또 핵반응에 의해서 생긴 물질들을 잘 트랩을 한다는 게 사례로 이제 밝혀진 게 있는데, 아프리카에 가본 가봉 지역에 그 핵분열이 자연적으로 일어났던 흔적이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게 뭘로 볼 수 있냐면, 핵분열을 해서 자연계에는 없는 인공적인 원소가 생기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관측된 지역이 이렇게 있어. 근데 그게 어떻게 이제 천연 원자로가 어떻게 됐냐면, 자, 우라니 235의 반감기는 238보다 짧아요. 그러니까 더 빨리 디케이를 하지. 그렇다는 얘기는 과거에는 우라니 235가 많이 있어서 농축도가 높은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이제 우라니 235가 막 디케이를 해갖고 지금은 0.71%야. 그중 과거 어느 시점에는 여기 보면 이제 한 20억 년쯤 될 때는 우라늄 농축도가 한 3.5% 이 정도 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라늄 농축도가 어느 정도 충분하면 거기 이제 감속제, 물이 있고 그러면은 인계 반응을 형성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인계 반응이 돼서 열이 나오면은 물이 또 끝이 했지. 그럼 물이 밀려나잖아. 그럼 또 감속제가 없어지니까 또 미인계가 돼가지고 또 출력이 줄었다가 다시 또 줄으면 물이 또 다시 차가지고 인계가 돼요. 출력이 들쭉날쭉하면서 핵반응을 계속했던 흔적이 여기 있어. 이 가봉의 오클로라는 원자로에. 그때 만들어진 그 핵분열 파편물들 혹은 이제 초우라늄 원소들이 이 주위에 이렇게 그냥 깔려 있다는 게 이제 관측이 됐어요. 멀리 못 간다는 거야. 반벽이 잘 작동할 거라는 거. 그다음에 구리가 뚫고 지나가지, 구리를 뚫고 지나갔다는 것들이 이제 다 이렇게 실험적으로 관측이 됐단 말이야. 그래서 핀란드에 이렇게 짓고 있고, 스웨덴에서 또 같은 방식으로 지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EU에서 원자력을 텍소노미로 수용을 할 때 2050년까지 사용해결료 처분장을 만들어라라는 요건을 이제 부과를 했는데,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핀란드나 스웨덴에서 하는 걸 봤기 때문에 원자력을 지지하는 유럽의 여러 국가들, 동구권들이 많이 하는데, 프랑스를 비롯해서 오케이, 이거 우리 할 수 있어. 그래서 수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둘이 타협을 한 거야. 반대하는 사람. 자, 그래서 생각보다 원자력이 생명 안전성도 높고, 그 다음에 사용 해결료 처분도 이제 가능하다. 그래서
원자력에 대한 그 세계적인 그 인식이 바뀌고 원전을 이제 많이 건설하려고 하는 추세가 이제 점점 생기고 있는데, 지금 현재 2030년까지 건설하기로 돼 있는 원전이 한 95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중국하고 러시아가 건설할 거고, 한 35기 정도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수주전에 참여해서 이제 수주를 딸 수도 있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기 IEA에서 예측을 했는데, 앞으로 이제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소위 넷 제로 에미션 시나리오로 가려면 일단은 그 신규 원전이 없지만 이제 원전을 건설할 신규 건설국이 400기가와트 원전을 건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원전을 갖고 있던 나라도 이제 수명이 다해서 교체될 수요가 또 한 200기가에서 한 600기가 정도의 수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기에 이제 우리나라가 아주 높은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원전을 건설하는데 참여를 할 수 있다는 거지. 우리나라가 높은 원전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건 이미 건설 실적이 있는 그런 발전소를 대상으로 보면 확실해. 미국에서 지금 여기 미국에서는 보글 3사라는 거를 AP1000이라는 걸 짓고 있는데, 얘는 킬로와트당 8,500불. 그다음에 프랑스의 EUR은 8,000불. 이렇게 이제 굉장히 비싸고, 우리나라가 이제 바라카에 지은 거는 4,000불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 건 더 싸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원전 미국의 3분의 1, 프랑스의 2분의 1 정도로 이제 있고, 그렇다고 이제 싼 게 비지떡이냐?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 원전은 미국 NRC에서 이제 설계 인증을 받았어요. 그 프랑스나 일본 그 못한 거를 받았고, 또 이제 EU에서도 또 받은 게 있어. 그래서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도 돼 있고, 가격도 싸고,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체코나 폴란드나 사우디아라비아나 또 영국이나 이런 데서 이제 우리나라 원전을 건설할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자, 지금까지는 이제 원전 전력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원전 얘기를 했는데, 자, 아까 얘기했지만 원전은 전력뿐만 아니라 수소를 생산하는 데도 이제 사용이 될 수 있는데, 수소가 이제 연료 전지를 통해서 수소 자동차 이런 트럭 같은 데 많이 사용될 수 있는데, 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철을 만드는데, 철은 철 광석이 이제 F2, Fe2O3 철 광석을 그래서 산소를 떼어내서 철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환원을 시켜야 돼. 환원 반응. 그 환원을 시키는 거를 일산화탄소로 해요. 일산화탄소는 이제 뭐 석탄 같은 거를 연소시키면 일산화탄소가 나오고, 여기다가 이게 이제 환원제로 작용해서 얘가 산소를 떼어가지고 이산화탄소가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이 환원을 시킬 때 열이 필요한데, 그 열이 이제 코크스 연소열로부터 나오는 거가 되는 거고, 근데 요거를 환원을 수소로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만들어주고,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게 환원돼서 나오는 게 물이 되지, 이산화탄소 없이. 그래서 이제 수소를 많이 필요로 하는데, 수소를 물로부터 만드는 이제 전기 분해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이게 알칼리 수전해라는 거고, 두 번째가 이제 양성자 교양막 수전해라는 거고, 세 번째가 고온 고체 산화물 수전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이온이 다른데, 어쨌든 지금 상용화가 돼, 기술이 성숙돼서 상용화가 있는 거는 알칼리 수전해법이에요. 수용액에다 이렇게 옛날에 뭐 고등학교 때 해봤지만 전기분해, 수용액으로 전기분해하는 거야. 그다음에 이제 양성자는 이제 고체인데, 이 수용액으로 하는 거는 이제 대용량으로 이렇게 만들고 그러는 거 쉬운데, 얘는 이제 그 입력 전력의 변동에 따른 응동성이 나빠요. 근데 재생에너지 같은 건 출력이 막 변하잖아. 그런 거에 사용하기가 적당치 않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그 양성자 구역막은 그 출력 변화에 대한 응동성은 좋은데,
대용량으로 만들기가 나쁘고 또 비싸. 근데 어쨌든 이 두 가지는 지금 기술 개발이 돼 있는데, 이 고체 산화물 수전에 이거는 고온 증기를 증기분해하는 건데, 저거는 아직 이제 기술 개발이 발전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건 좀 이따 얘기를 하고. 어쨌든 이런 그 알칼리 수전해 같은 건 이미 기술이 성숙돼서 큰 걸로 만들 수 있는데, 그게 그래도 값이 상당히 나가요. 20메가와트짜리가 200억 원 이렇게 들어가지고 비싼 장치인데, 저걸 설치해 놓는데 이제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용률이 보통 15%예요. 태양광 같으면. 그러면 설치해 놓은 장비를 15%밖에 못 쓰는 거예요. 1년이 8,760시간이 있는데 한 뭐 1,600시간밖에 못 써요. 그러면 그 비싸게 설치해 놓은 그 수전의 장치에 그 수소 생산 단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거지. 이용률이 적을수록 수소 생산 단가가 높아지겠죠. 그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수소 생산 단가에 영향을 미치는 건 당연히 수소의 전력 값이죠. 전기의 값. 그래서 전력 값에 따라서 다르고 수전의 장치의 그 단가에 따라서 다른데, 어쨌거나 이제 나중에 아주 싸게 수전의 장치를 만들 수 있다고 치더라도 이용률이 이제 재생에너지 같으면은 15%일 때 이렇게 되고, 또 단가가 높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메가와트당 80달러로 이렇게 놓으면 이거고, 반면에 이제 원자력은 그 이용률이 높아. 항상 전기를 공급할 수 있어요. 이용률이 높고 단가도 낮아. 그렇기 때문에 생산비가 재생에너지를 쓰는 거에 비해서 반도 안 되게 이렇게 훨씬 경제적으로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이게 이제 기존에 이미 상용화된 알칼리 수전을 쓸 때 그래. 근데 이제 더 좋은 거는, 원자력은 더 좋은 게 뭐냐면 이 고체 산화물 고온 전기 분해를 할 수 있어요. 자, 물은 H2O지, 수소는 H지. 그래서 이제 수소를 생산해 주려면 H2O의 결합 에너지를 끊고서 에너지를 공급해서 수소를 분리해내야 되죠. 그거를 이제 전기로 다 줄 수가 있고, 또 일부는 열로 주고 나머지를 전기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온도를 높이면 열로 주는 비중이 높아지고, 그만큼 전기로 주는 비중이 낮아져요. 근데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증기를 만들 수 있잖아. 고온 증기. 그럼 열을 바로 줄 수가 있어. 야, 근데 자네 어디 가냐? 일찍 가라고 그랬는데 왜 일찍 가는 거야? 약속 있어? 가라 그랬더니 아주 자유롭게 잘 가네. 나중에 수업을 30분 일찍 시작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요 전에 수업이 있는 사람 안 되는구나. 오케이. 자, 근데 이제 열을 전기로 전환할 때는 효율이 3분의 1로 떨어지죠. 그러니까 열을 직접 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열을 바로 쓰게 되면은 열 이용률이 높아지고, 나중에 자네들 잘 내빼네. 근데 이제 그 에세이를 쓸 때 유튜브를 보고 쓸 수도 있잖아. 근데 이제 미리 올려놓으면은 수업 시간에 집중을 안 할 수도 있지. 그 다음 시간 지날 때 전 시간 유튜브 영상을 올리려고 그래. 수업 시간에 잘 들어요. 여기 사실 나는 괜찮아. 근데 이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수업 집중 안 하고 일찍 가고 그러면 그렇잖아, 좀 선배들도 그렇고.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얘기를 하다 보면 한 시간이 넘어가요. 그리고 넘어갈 때가 많아. 그러니까 그걸 좀 적당히 이해를 하라고. 그래서 열을 이렇게 쓰게 되면 수소 생산하는 효율이 높아져요. 그래서 그 알칼리 수전에 하는 것보다 고온 수전에 셀을 하는 게
훨씬 더 싸게 전기를 만들 수 있고, 그거를 지금 미국의 그 INL에서 이 고온 수전해를 이용한 전기 분해를 하고 있어. 이 실제로 이 프레어리 아일랜드라는 발전소에서 고온 수전해 방식을 써서 수소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고, 이게 나중에 이제 상용화가 되고, 또 거기다가 우리가 원전을 계속 운전을 하게 되면 이게 전력 단가가 훨씬 싸져요. 새 거보다 이제 이미 감가상각을 다 끝낸 원전을 그래서 발전을 하게 되면 연료비가 싸지는데, 그렇게 되면 이 재생에너지 낮은 이용률로 한 거보다 거의 한 뭐 4배 이상으로 이렇게 싸게 전기를 수소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고온열을 해줄 수 있는 게 이제 VHTR이라는 거예요. 초고온 가스로는 더 높은 이제 950도 막 이런 열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원자로인데, 그렇게 화학적으로 전기 분해가 아니라 화학적으로 물을 분해할 수가 있어요. 스팀 황산 요오드 사이클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거는 아직은 실현이 안 됐지만 열화학 분해를 통해서 또 수소를 만들 수가 있고, 그런 VHTR이 있고, 그걸 VHTR에서 나온 열과 또 이제 그냥 LWR에서 나온 전기, 그걸 두 개를 합쳐서 쓰는 그 하이브리드 방식도 있어요. 그래서 고온 수전해를 하는데, 아까 보면 이제 여기 온도가, 고온 수전의 온도가 한 7, 800도 이렇게 돼 있대요. 근데 가압경수에서 나오는 증기 온도는 300도도 안 돼요. 그래서 저까지 이제 올려야 되는데, 온도를 올려야 되는데, 그건 이제 전기 히터를 써서 올릴 수 있는데, 초고온 가스를 쓰게 되면 그냥 바로 800도까지 올릴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전기는 싼 그 LWR 전기를 쓰게 되면 또 아주 효율적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주제로 그 SMR인데, SMR은 이제 전기 출력이 300메가 이하 되는 작은 원자로예요. 근데 작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여러 가지로 안전성을 혁신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을 적용하기가 쉬워요. 대표적인 게 이런 일체형 원자로예요. 보통 대형 원전은 증기 발생기, 펌프, 뭐 가압기 이런 게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데, 이걸 작게 만들면 그런 것들 다 한 통에 넣어 가지고 일체형으로 만들 수 있어요. 일체형으로 만들게 되면 분리형으로 됐을 땐 관이 이제 파단이 된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물이 새지, 그러면서 사고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걸 원천적으로 이렇게 이제 막을 수가 있고, 또 그래서 안전성이 높아지는 거지. 그다음에 작게 되면 이제 좀 싸게, 그러니까 단가는 비쌀 수 있지만 전체적인 그 원자로 값은 싸지죠. 그러니까 전력 회사가 예를 들어서 이제 1기가와트짜리 발전소를 건설하려면 요새 뭐 5조가 드는데, 이런 거 한 300메가짜리 이런 거를 훨씬 싼 가격에 뭐 한 2조 정도 이렇게 건설할 수 있다면 투자 부담이 줄고, 저보다 더 작게 이제 10메가와트짜리로 아니 100메가와트짜리 100메가와트짜리 그건 10분의 1면 한 5천억인데, 이제 5천억보다 더 비싸겠지. 한 1조짜리 발전이라면 투자 회사가 별 부담 없이 이렇게 발전소를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장점이 있고, 또 작게 하면은 소위 피동 냉각을 할 수 있어요. 물이, 이게 이제 요새 많이 얘기되는 뉴스케일 원자로인데, 물은 원자로가 이제 이 밑에 있어요. 물이 원자로에서 더워지게 되면 물은 이제 뜨거운 물은 위로 올라가고, 위에서 이제 열을 뺏겨 가지고 냉각이 되면 좀 차지지. 그러면 찬물은 아래 내려오고, 그럼 자연 순환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연 대류에서 순환이 돼서 펌프가 없이도 가동이 되는 그런 원자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 뉴스케일 원자로의 특징이 피동 냉각을 한다는 거예요. 능동이 아닌, 펌프에 의한 능동이 아닌 피동 냉각을 해서, 그러면 이제 후쿠시마 같이 전력이 차단돼서, 발전기가 차단돼서 펌프가 안 도는 상황이 되더라도 얘는 냉각이 가능하대요. 그래서 안전성이 높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개념에, 앞에 얘기한 거는 아직도 순냉각인데, 이거는 비순냉각 원자로예요. 나트륨이라는 거, 고속노지. 그래서 이건 이제 빌 게이츠가 투자해서 개발하는 테라파워사인데, 요거하고 요 뒤에 얘기하는 XE100이라는 그
이건 이제 가스 쿨드 원자로인데 이 두 개는 아주 유망한 SMR이라고 미국 DOE에서 평가를 해서 이제 미국 정부에서 투자를 하고 있어요. 몇 조씩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 회사 개발 회사에서도 이제 그 반을 내고 그래서 2027년까지 이게 이제 실제 구현을 목표로 이렇게 개발이 되고 있는데 이 나트륨이라는 고성능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나트륨도 이제 높은 온도까지 가열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가열된 걸 가지고 전기를 바로 스팀을 만들어서 바로 전기를 만드는 게 아니고 용융염 소금은 아니지만 뭐 플리베라는 용융염 같은 게 있어요. 용융염을 가열을 시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낮에 태양광으로 전기가 많이 만들어질 때는 이 발전소는 전기를 만들지 않고 그냥 열을 생산한 거를 저장을 하는, 생산해서 저장을 하는 거예요. 용융염에다. 그랬다가 이제 밤이 되면은 저장된 열을 뽑아서 전기를 생산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태양광과 이렇게 잘 연계를 시켜서 조화롭게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고, 이 초고온가스로라는 거는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는 개념이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 트리소라는 알갱이 퓨어를 쓰는 거예요. 요거는 요 안에 우라늄이 이제 아주 작은 뭐 마이크론 단위 1mm도 안 되는 아주 작은 알갱이의 우라늄 연료가 있고 거기를 3겹의 실리콘 카바이드 단단한 거로 이렇게 싸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이 당구공만한 그걸로 페블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는 도저히 여기가 녹아가지고 방사성 물질이 3개의 단단한 물질을 뚫고서 나올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안전한 그런 안전성을 갖고 있고 얘는 장점이 이제 높은 온도로 이렇게 헬륨 가스를 통해서 냉각을 시켜서 높은 온도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그 열화학 분해를 통해서 수소를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고온 증기 수전에 필요한 그 높은 온도도 제공할 수 있고 그래서 유리한 거고 같은 개념인데 이제 좀 작게 만든 게 있어요. 그거를 이게 USNC라고 울트라 세이프 뉴클레이션이라는 미국의 벤처 회사인데 마이클로 모듈러 리액터라는 거를 이제 스케일을 작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제 실제로 일리노이 대학 캠퍼스에 이걸 설치하려고 그래요. 아주 작은 용량이지만 안전성을 굉장히 높여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이제 캐나다에서 또 어떤 뭐 연구소라든지 큰 뭐 자원을 개발하는 컴플렉스라든지 그런데 연료를 쓰려고 하는 걸 개발했고 또 최근에 아주 각광을 받는 게 이제 히트 파이프 원자로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주선에 우주 기지에다가 독립된 전원으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군사 기지 쓸 수 있는 건데 히트 파이프라는 거는 모세관 현상을 이용해서 열 전달을 이렇게 시키는 거고 이런 거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 출력을 외부에서 원하는 만큼 출력을 뽑아 쓰고 이제 많이 쓰고 덜 쓰고 그러는 거에 따라서 자동으로 원자로의 출력이 뭐 컨트롤러도 이런 걸 쓰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원자로 출력을 스스로 제조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여러 군데서 로스알마모스, 웨스팅하우스 이런 데서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얘기를 하면 잠깐만 결론만. 그렇지. 이게 M이 이제 모듈러인데 이거 잘못 썼네. 이제 앞에 게 MMR이고 이건 마이크로 모듈러 리액터가 맞는데 이건 꼭 뭐 이것도 모듈로 이렇게 만들어서 설치한다는 점에서 MMR이 맞는데 뭐 뉴클리어 리액터 안 써도 돼. 다 뉴클리어 리액터니까 마이크로 모듈러 리액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결론을 얘기를 하면 이제 탄소 중립을 재생 에너지로만 달성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원자력을 같이 써야 되는데 이제 세계적으로 원자력에 대한 안전성 인식이 개선돼서 원자력이 많이 이제 확대될 거고 되고 있고 사용 해결료도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기술도 안전한 처분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제 원전이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아주 높은 그런 가격 경쟁력과 기술 경쟁력으로 이제 세계 시장에 많이 진출할 수 있을 거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의 기회가 앞으로도 있을 거고, 이제 미래지향적으로는 수소, 원자력 수소, 그다음에 SMR, MMR 다양한 개념. 그러니까 순행각 원자로뿐만 아니라 나트륨, 그다음에 헬륨 냉각하는 그런 비순행각 원자로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서 그런 게 이제 SMR 같은 게 그래서 이제 안전성이 굉장히 높은 게 개발이 되면은 그런 거를 이제 석탄 화력 발전소를 대체하는 데도 쓸 수가 있네요. 기존의 석탄 화력 발전소에는 전력망이 이미 깔려 있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도 기술자들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활용을 하게 되면 비용을 더 낮출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대거 이 원자력 발전소가 원자료들이 디플로이 되려면 일단은 안전성이 지금보다도 더 높게 이렇게 높아진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이제 R&D가 필요한 거, 꾸준한 R&D가 필요하고 그런 거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졸업하고 기여할 기회가 충분히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칠게요. 자, 수고했습니다. 자, 질문을 할 사람 있으면 하고 집에 가야 될 사람은 우선 가고 그래 이제. 15분, 20분 지났지. 근데 오늘은 아마 내가 제일 길게 한 거고 다음 강사들은 이렇게 길게는 안 할 거야. 근데 아마 6시는 넘을 거니까 약속하지 말고 좀 수요일 날은 침착하게 여러 훌륭한 강사님들의 강의를 들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질문 없지? 네, 수고했어요.